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5조 원을 투입하고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과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만여 건씩 발생하는 약물 사고는 대부분 의사나 기기의 잘못으로 정량이 아닌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발생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극미한 약물의 양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약물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7일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2010년의 곰파스 이후 9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이전 태풍 때보다 피해를 최소화했는데요.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가을 태풍 링링의 위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찐다거나 특정 부위에 살이 찌면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호르몬에 노출될 때 생기는 내부 분비계 질환인 쿠싱 증후군은 육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소재부품 장비 산업 분야 기업 대부분은 중소 중견기업이라며 이를 키우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 5조 원을 투자하고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과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출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은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정부가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2,179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 부품 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달 30일부터 25개 핵심 전략 품목에 추경 650억 원을 투입해 비공개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 현장 수요 품목 34개에 대해선 기술 대체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한 기술이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장 확충과 실증 평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양산 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기업에는 노후 시제품 장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수요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시험해 수요와 공급 기업 사이 비즈니스로 연계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예산에 올해보다 2배 많은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재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나노 미래 소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032년까지 모두 4,00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연구에 특화된 연구실 60여 곳을 지정해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11개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해온 소재연구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내년 소재혁신 전략본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초과학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재 부품 기술별로 대체품 지원과 조기 상용화, 원천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할하여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지속적으로 잘 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철저하게 기초를 다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말 달 궤도에 달의 지형 등을 탐사할 궤도선을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이 궤도선의 중량이 계획보다 128kg 늘어나면서 발사 일정이 19개월 뒤인 2022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년 말 발사 예정이었던 달 궤도선 발사 연기는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애초 달 궤도선의 목표 중량은 550kg. 하지만 경량화의 실패로 중량이 678kg으로 128kg 늘어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달 궤도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발사를 2022년 7월로 19개월 연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임무 수행 기간은 1년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애초 원 궤도에서만 12개월 운영하려던 계획을 타원 궤도 9개월, 원 궤도 3개월로 변경했습니다. 궤도 유지에 연료가 덜 드는 타원 궤도를 9개월간 운영하면 연료 사용이 줄어 1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궤도선엔 국내 개발 고해상도 카메라 등 5개 장비와 미국 나사의 음영지역 카메라 등 총 6개의 장비가 실립니다. 발사는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은 약 167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그 부분에 있어서 한 84억 원 정도 증액이 일어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등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 탐사 일정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020년 달 궤도선을, 2025년에 달 착륙선을 쏠 계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달 궤도선 발사를 2017년과 2018년, 착륙선 발사를 202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현 정부에선 달 궤도선 발사를 2020년으로 다시 조정했고 착륙선은 2030년 내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에 궤도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일본 등 6개 국가이며 달에 착륙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신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신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최 장관에게 후보자 시절 약속한 대로 기초과학연구원을 제대로 살피고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시스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난 20년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연구 현장의 창의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공개 채용을 본원이 직접 관리토록 하는 등 채용 투명성 제고에 나섭니다. 과기정통부는 IBS 행정과 기술직은 본원이 직접 공개 채용하고 연구단의 원활한 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단별 특화된 연구기술직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IBS 연구지원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또 연구단별 흩어져 있는 행정조직을 통합하고 본원이 연구단 통합행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행정부원장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직이 받는 연구 연봉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연구 인력의 처우를 개선토록 했습니다. 이번 개편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IBS 운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감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관 운영 특별점검과 종합감사를 시행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겨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강력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가동 중단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단기 처방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보다 20%, 2만 6천여 톤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계절관리제가 추진됩니다. 특히 전국의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4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태가 되는 3월엔 8기를 추가해 모두 22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차 220여만 대도 생계형 차량이 아니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민관 합동 점검단 1000여 명을 선발해 전국의 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도로를 집중 관리 도로로 선정해 관리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세먼지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이런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산업계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서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9월 7일 한반도를 강타하고 9월 8일 오전 8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했는데요.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서해안으로 북상해서 큰 피해를 준 초강력 태풍 링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B에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서해상으로 북상해서 경기만을 통과한 태풍이 2010년 태풍 곰파스 이후에 9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자, 이번 태풍 링링의 위력과 특징은 어땠나요? 13호 태풍 링링은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예. 경기만을 통과할 때까지도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7m, 이게 시속으로 한 사람 133km죠. 아주 강한 중형급 태풍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강도를 4단계로 나눕니다. 예. 중심 최대 풍속으로 분류를 하는데 약한 태풍이 초속 17에서 25m까지고요. 중정도 강도의 태풍이 26에서 33m, 강한 태풍이 34에서 43m까지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강한 태풍이 44m 이상이죠. 자, 이제 태풍 링링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고수온대 해역을 지나면서 급격히 발달했고요. 중심 최대 풍속이 47m의 아주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오키나와 인근 해상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위에 이제 북상하면서 서서히 세력이 약화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날 때는 중심 최대 풍속이 40m 정도의 강한, 이때도 강한 태풍입니다.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목포 앞바다, 군산 앞바다, 서산 앞바다를 지나서 경기만으로 진입할 때까지도 중심 최대 풍속이 37m로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예. 7일 오후 3시에 북한 황해남도 해주 인근으로 상륙할 때도 초속 35m의 강한 태풍일 정도로 정말 상당히 이례적인 태풍이었죠. 자, 이제 왜냐하면요,
통상 태풍은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링링 같은 경우는 약해지는 정도가 아주 매우 작았다는 건데요. 제주도에서 경기만까지 북상하면서 중심 최대 풍速겨우 3m 밖에 안 줄 정도로 아주 강한 태풍으로 올라왔고요.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번 태풍은 많은 분들이 직접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요. 자, 이번 태풍은 비보다 바람이 강력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통상 뭐 태풍은 비가 더 강한지 바람이 더 강한 태풍이야. 여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태풍이냐, 풍태풍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죠. 네. 풍태풍은 말 그대로 뭐 바람 태풍인데 이번 링링 같은 경우는 풍태풍으로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죠. 자, 이제 태풍이 비가 많을 경우에는 대개 전선대와 만나는 경우, 또 남해안으로 상륙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또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와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질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여기에 이번 링링 같은 경우는 전선대와 부딪히지도 않았고요. 그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시간이 일단 적었고 또 북쪽의 찬 공기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좀 독특했던 게 링링 같은 경우는 대개 태풍이 전단부 오른쪽으로 이 강수대가 위치를 하는데 네. 이번엔 그냥 전단부에 위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서해상으로 북상하다 보니까 이 내륙 쪽으로는 거의 비가 많이 안 내렸고요. 예. 이제 북한 쪽 상륙할 때는 그러니까 북한 쪽은 지금 비가 많이 내렸죠. 전면이니까요. 그쪽으로 예. 전면에 들어갔으니까. 다만 이제 좀 지형적인 영향을 받았던 뭐 제주 산악 지역, 지리산 이쪽 지역을 제한 전국적으로 뭐 40mm 내외 아주 적은 양의 비만 내리게 된 것이죠. 기상 레이더를 보니까 이제 전면부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원래 후면부는 비가 잘 안 오나요? 원래 뭐 후면부는 그렇게 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최근 그 태풍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전면부인데요. 네. 특히 이번 태풍은 전면부에서도 바로 앞전면부였죠. 그러니까 예. 되게 가장 많은 강수가 위치하는 곳이 우측 전면부입니다. 우측 전면.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이 올라온다면은 거의 서해안 쪽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대로 전면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진짜 강한 비구름들은 안 걸렸던 거죠, 우리나라 쪽으로는. 예, 그렇군요. 자,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3명이 사망을 했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강력했던 태풍으로 예상됐지만 더욱 우려했던 것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 링링의 전에 있었던 이 다른 태풍 피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상으로 북상했던 태풍인 강했던 태풍들이죠. 2010년에 곤파스, 2000년에 뿌라피룬과 비교해봐도 이번에 링링의 인명피해는 적어요. 네. 뿌라피룬 같은 경우 사망 실종만 28명이었고요. 곤파스의 경우 사망 8명, 부상 11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이 2000년 태풍 루사입니다. 네. 이때 사망 209명, 부상 775명이고요. 두 번째가 2003년이었던 태풍 매미로 사망이 119명, 부상이 366명이었는데 자, 이 태풍들은 뭐냐면은 부산 인근에 상륙을 해서 대도시를 관통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뭐 사람이 직접 살지 않는 서해상으로 북상할 경우는 인명피해는 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재산 피해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서해상으로 북상했기 때문에 주로 선박 피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링링 같은 경우 선박 피해가 35척입니다. 2010년에 곤파스 때 73척, 2000년 뿌라피룬 때 901척에 비하면 아주 적은 손실이죠. 예. 또 가을 수확기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면적을 비교해 보면 링링은 7,145헥토파스칼, 곤파스는 7,781헥토파스칼, 뿌라피룬은 26,59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이번 링링이 사실은 가장 강했어요. 네. 그런데도 피해는 가장 적었거든요. 저는 뭐 거의 비슷한 경로상으로 이 세 태풍이 북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번 링링이 가장 강했는데도 피해가 가장 적었던 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정부의 대응이 일단 뭐 적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또 정부 지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호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대책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우리나라도 태풍으로 피해가 있었지만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가장 강력한 태풍이 있었죠. 그 바하마 제도를 강타했던 도리안이 있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폴란드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도리안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미국은 정말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쉬지도 않고
이 강탈하고 있어요. 예. 뭐 2017년 하비, 또 어마, 마리아, 2018년 프로렌스, 마이클, 이 태풍들이 이 허리케인들이 다 거의 초강력 슈퍼 허리케인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 강한 바람 또 비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초강력 5등급 허리케인이 북상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이 허리케인 도리안은 중심 최대 풍속이 297km까지 기록을 했는데 네. 이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라는 섬나라가 아주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바하마 사람들 탈출하느냐고 정신이 없다래죠. 예. 태풍이 지나간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다 네. 끊어지고 지금 미국으로 뭐 전부 도망치라고 난리인데 사실 뭐 미국은 예상보다는 피해는 좀 적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이 허리케인 도리안이 초강력 태풍으로 5등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허리케인은 동아시아 일대 태풍과는 달리 이제 5등급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등급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태풍을 갖다 발표할 때 이젠 초속으로 미터로 하지 않고 시속 킬로미터로 이제 지금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 허리케인의 5등급 시속 250km 이상일 경우에 5등급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가장 높은 단계의 최대 풍속이 시속 158km입니다. 차이가 크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가장 강한 5등급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가장 높은 등급의 태풍보다 거의 100km 이상 시속으로 더 강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링링 이게 경기만을 덮쳤을 때 시속 133km였어요. 이번에도 강력하다고 이번에도 강하다고 우린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5등급 허리케인의 거의 세기가 링링의 2배가 넘는 예.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심 최대 풍속 297km가 어느 정도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고속도로에서 297km로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머리를 내놔봐라. 근데 내놓을 수가 없죠. 그 숨도 정도 못 쉬죠. 속도에서 숨도 못 쉬죠. 그 정도 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엄청난 속도죠. 예. 그런데 사실은 5등급도 아닌 4등급도 만만치가 않아요. 2010년에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 같은 경우는 4등급이었는데 4등급도 시속 210에서 250km까지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태풍보다도 거의 50km 이상 강해요. 네. 당시 미국의 재산 피해가 무려 240조 원이나 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이 풍속의 제고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속이 강해질수록 피해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네, 참 태풍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간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자, 현재 이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안에 또 다른 태풍 올 전망이 있나요? 현재 다음 주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태풍이 하나 발생해서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서서히 그 다음 주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 아직이야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 해역의 해수 온도가 지금 높아요. 또 태풍이 발생하는 기상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이제 좋다 보니까 앞으로 가을 동안에 더 많은 태풍이 만들어질 것을 일단 보이는데 문제는 자, 우리나라 주변의 북태평양 고기압에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다만 이제 지구온난화로 기온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차 가을 태풍이 보다 더 많이 그리고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보면 2016년에 울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 뭐 작년에 경북동 연쪽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콩레이가 다 10월 태풍이에요. 이제 9월 태풍도 아니에요. 그래서 10월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비를 계속 해야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추석 연휴 날씨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나요? 일단 지금 가을 장마가 꽤 길게 지속되고 있는데 가을 장마는 뭐 내일까지 해서 끝나는 걸 일단 봐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된 12일 날은 서해안 지역이죠. 충남, 전북 지역은 뭐 오전에만 약간 비가 떨어지다가 끝나겠고요. 저 13일 날 추석 날은 아주 뭐 전국이 다 좋습니다. 보름달 아주 뭐 추석 대보름달도 아주 좋고요.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15일, 14일, 15일은 좀 구름은 많은 날씨 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15일 날 마지막 날이죠. 귀경하는 날은 동해안 쪽으로는 좀 비가 있겠고 호남 쪽으로는 소나기 오후에 한 차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는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일단 멀리 섬으로 가시는 분들도 뭐 바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빗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약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추석 당일은 아주 날씨가 좋고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시청자 여러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명절 인사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자, 명절에 날씨가 좋은 건 다행이지만 이번에 링링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취제나 진통제 같은 약물을 잘못 투약해 발생하는 의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극미량의 약물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약물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약물 주입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만여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매년 100명 정도가 숨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의료진이나 기기 잘못으로 정량이 아닌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방지해 약물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 기반의 적외선 흡수 기법을 사용하여 배관을 자르지 않고 빨래 집게 같이 집기만 하여도 배관 내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유량계는 비접촉식이며 극미한 약물의 양까지 측정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약물 양에 따라 열 온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극미량의 약물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소형화가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 상용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동안 마취제 같은 특수약물은 초음파를 이용해 측정했는데 정확도가 낮은 게 단점이었습니다.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상용화할 경우 저렴하게 구현이 가능하여서 병원에서 약물의 주입량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데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측정 표준 협력기구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측정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메트롤로지아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충전 속도 확보를 위해 유럽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전문 업체인 아이오니티와 투자 전략적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니티의 지분을 기존 투자업체인 BMW와 다임러, 폭스바겐, 포드와 같은 20%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이오니티는 기존 급속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최대 7배 빠른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대 기아차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국가산업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LG화학은 입장 자료를 내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소송은 소모전이 아닌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근 중국과 유럽 배터리 업계의 선전은 이번 소송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독일 폭스바겐이 스웨덴 배터리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한 것을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리스크가 한 요인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폭스바겐은 이미 아시아 물량을 줄이고 유럽 내재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합작사도 이런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 완성차 업계가 중국 배터리 업체와 수주를 맺는 것도 가격 경쟁력과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소송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못된 추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근로감독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자료를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 컴퓨터, 스마트폰, CCTV 등의 디지털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도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올해 6개 지방 고용노동청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2곳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살 예방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무총리 소속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좁은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운동을 함께하는 체제를 갖춰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말 완료되는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자살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위원 13명과 민간의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물시계인 자경루가 국가표준시 역할을 했습니다. 자경루를 만들고 4년 뒤 장영실은 당시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기념비적인 자동시계를 만들어냅니다. 역사책에만 실체가 남았던 바로 그 조선의 자동물시계 흠경각 옥루를 581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물이 일정량 차면 물레방아처럼 생긴 수차가 움직입니다. 수차는 톱니바퀴를 돌리고 기계장치에 동력을 전달해 시간을 알려줍니다. 조선시대 천재과학자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위해 만든 자동물시계 흠경각 옥루입니다. 3m 높이 시계 내부엔 구슬을 이용한 인형 구동장치가 들어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선녀 인형이 종을 치고 지금의 시계 위치에 12간지상이 엎어진 채 배치돼 있다가 시간에 맞춰 일어서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것은 물론 세종이 추구한 농본사상 철학으로 시계를 꾸몄습니다. 실제 시계는 지금부터 581년 전인 14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계의 설계도가 담긴 흠경각루 의궤가 있었지만 병인양요 이후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원된 흠경각 옥루는 세종실록 등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연구와 고증을 거쳤습니다. 동아시아의 물시계 전통과 그 서양의 이슬람 전통의 시계가 창의적으로 융합된 아주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자동물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계 발달사에도 한 획을 그은 흠경각 옥루는 혼천이, 자경루 등과 더불어 조선 과학기술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 세계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귀여운 라쿤이 먹이를 물에 씻어 먹고 있네요. 사람이 주는 먹이를 덥석 받아먹는가 하면 무릎 위에서 재롱을 떨기도 하는데요. 사람 손길에 배를 보이면서 뒤로 누워버리는 것을 보면 야생 라쿤은 아닌 듯합니다. 최근 러시아 수의사 가족이 구조한 라쿤인데요. 이 가족은 휴가를 떠났다가 텐트에 침입한 라쿤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라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유기된 애완 라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쿤은 귀여운 외모 덕분에 인기 있는 애완동물로 꼽히지만 활발한 성격 때문인지 금방 유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라쿤은 사람 손에 한 번 길들이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애완 라쿤이 늘고 있는데요. 책임을 지고 길러야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축구 경기장입니다. 잔디로 덮여 있어야 할 경기장에 나무가 무성합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듯 관객석에서 나무를 바라보게 돼 있네요. 스위스의 예술가 클라우스 리트만의 작품 끝이 없는 자연의 매력입니다. 리트만은 한 화가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장에 나무 300그루를 옮겨놨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건데요. 언젠가는 자연의 모습을 이런 공간에서밖에 볼 수 없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전시는 다음 달까지 계속되는데 전시가 끝나면 나무들은 경기장 주변에 다시 심어질 예정입니다. 사람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생명체, 갓 태어나 눈도 채 뜨지 못했네요. 독일 베르린 동물원에서 지난달 태어난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쌍둥이의 어미인 맹맹은 독일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이언트 판다여서 이들의 탄생은 더욱 주목을 받습니다. 새끼 판다들은 출생 직후 몸무게가 줄어들어 주변의 걱정을 샀는데요. 지금은 체중이 다시 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야생 자이언트 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1,8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집계되는데요. 쌍둥이 판다가 건강하게 자라서 자이언트 판다 개체 보존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찐다거나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소영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생소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쿠싱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외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신체 여러 조직의 세포 합성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또는 노출됐을 때 생기는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남자보다 여자에서 8배 정도 더 흔하고요. 네. 보통 30, 40대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쿠싱 증후군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것은 본래 이제 부신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외부에서 많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복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 이상 많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예. 쿠싱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 몸 자체에서도 그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빼먹은 얘기 중에 자가 면역 질환에서 많이 쓰이는 그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외인성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예. 복용약이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하는 종양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부신 자체에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종양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신도 아니고 뇌하수체도 아니고 다른 네. 곳, 가령 예를 들면 폐종양이나 간암 같은 데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생기면서 이것이 부신을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신이 그 신장 위에 달려 있는 기관을 말하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그 쿠신 증후군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된 증상은 얼굴이나 어깨,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부터 복부까지 이 중심성 비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붉고 둥글게 되고 목덜미가 두껍게 되고 배가 나오는데 예. 그 배가 나오는 것이 복벽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벽은 굉장히 가늘어요. CT를 찍어보면 실제로. 근데 예. 배 안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가 트는 것입니다. 여성에서는 여드름이나 담호증 그리고 월경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온 경우 상당수 환자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쿠싱 증후군의 어떤 원인 중에 이제 하나인 그 외인성 쿠싱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사받거나. 그럼 바로 중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신 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 증상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전신세약, 식욕감, 구역감, 관절통 등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 혼동, 흥분, 전하트륨 혈증, 저혈당 그리고 배가 아프고 이유도 없이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스테로이드 감량은 서서히 진행돼야 되고 생리적 요구량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줄여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쿠싱 증후군이 비만과 증상이 일단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만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체가 대사를 줄이고 식욕을 증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죠. 많이 먹게 되는군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비만과 달라요. 몸 전체가 살이 찌는 게 아니고 특정 부위가 살이 찌는데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얼굴, 목, 가슴, 복부, 중심성 지방이 생기고요. 이쪽 중심성 지방이 축적되고 또 지방이 재분배가 되는데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팔다리 근육이 위축이 되고 가늘어져요. 그리고 뼈와 근육은 약해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골다공증하고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또 이제 면역 기능 자체가 억제가 되니까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찌지만 뼈와 근육이 좀 약해지는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군요. 네. 자,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완치가 되더라도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나요? 이제 수술 후 완치가 되더라도 반대측, 그러니까 1측에서 한쪽에서 부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 반대측 부신은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쿠싱 증후군에서는 이제 부신이 과다하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쪽 부신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는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증후군 환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불안하거나 위축이 생기는 심리적인 영향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뭐 호르몬 불균형이죠. 호르몬 예. 불균형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신경 과민 같은 심리적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과 배려를 환자에게 드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쿠싱 증후군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쿠싱 증후군을 치료받지 않았을 때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혈압 상승이라든가 지질 수치, 그러니까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지질 수치가 상승하고 당뇨병,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즉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과량 복용해서 쿠싱 증후군이 생긴 경우라면 약을 서서히 줄이는 게 맞을 거고요. 만일 부신 종양이 생긴 거라면 수술로 제거하여서 부신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부신 종양을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는 기타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뇌하수체 종양도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치료를 받기 이전에 네. 쿠싱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다만 이제 스트레스가 한 원인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해 주시고 대사장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식습관을 개선하시고 좋지 못한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교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팔다리는 빠지는데 얼굴부터 목, 복부까지 갑자기 살이 찐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가 가장 큰 건 주택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8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풍수의 보험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지와 소득에 따라 총 보험료의 92%까지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농가나 어가의 태풍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50%가량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15에서 40%를 내기 때문에 농어가는 남은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파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